어이,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 앉아봐요. 티어원에 식은 밥 벌써 차려놨어요. 오늘 메뉴엔 짭짤한 반찬은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살짝 채워줄 이야기들은 충분해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결코 언젠가 언니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더욱 놀라운 건 그날 예식장 끝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마치 평생 나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는 사실이다. 결혼식 3일 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어떤 흔적도 어떤 소식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송글씨 한 장만. 이번 한 번만 언니 좀 도와줘. 그 사람은 언니가 원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을 뿐이다. 언니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조금만 손보면 돼. 나는 침묵했다. 대체로 나는 항상 대체자였다. 가족 사진에서도 항상 언니 뒤에 서 있었고, 모임에서는 잊힌 사람 회의에서는 늘 비교당하는 사람.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대신 보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드레스는 하루 만에 급히 마쳤고 전문 메이크업 스타일링 모든 게 완벽했다. 단 하나 내 마음만 비어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의 신부는 내가 아니었고 언니도 아니었으며 그 누구도 아닌 그저 역할이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일을 내렸다. 문이 열렸다. 음악이 울리고 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으며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다. 나는 레드카펫 위를 한 발씩 내디뎠다. 수많은 시선 수근거림을 지나 마침내 그의 앞에 섰다. 타니탄 디익 탐재계에서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냉정하고 고독하며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던 남자.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그 순간 그가 말했다. 고개 숙이지 마. 나는 굳어버렸다. 놀람도 분노도 당황함도 없는 그 목소리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그녀가 아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는 여전히 화내지 않았다. 다시 말했다. 그녀가 아니구나. 다행이야. 나는 거의 혼란에 빠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는 왜 화내지도 않고 파혼하지도 않고 나를 추궁하지도 않는 걸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아마 그에게 필요한 건 종이 위에 서명된 계약 같은 결혼일 뿐일 거라고. 정치적인 결혼?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3개월만 참자. 그 후엔 이혼하면 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나 눈치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명 사진 촬영, 케이크 커팅 모든 절차가 초 단위로 정확히 이어졌다. 마치 내 인생이 누군가의 엑셀시트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처럼. 나는 리셉션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구석에서 조용히 서서 그가 잔을 들고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웃는 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은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하녀의 안내를 받아 신혼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보다 4배는 넓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고급스럽지만 차가웠고 낯설었다. 욕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놀라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걱정 마요, 그가 말했다.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몸을 굳혔다.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조차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연기만 하면 돼요. 최소한 앞으로 몇 개월간은.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이후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둬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누구를 대신했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절대 대체제가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넓은 침대에 너무 조용한 방,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 앉아 책상에 기대어 조용히 펜을 움직이는 남자. 조명이 희미하게,
그의 콧대와 눈매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았을까? 왜 그렇게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을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새벽 3시 나는 핸드폰을 열고 메모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언니 대신 시집을 갔다. 그런데 남편이 된 그는 처음부터 언니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켓은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펜을 쥔 손은 고요히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정물화 속 주인공 같았다. 나는 일어나야 할지 그냥 누워있을지 망설였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낯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 속의 고요함.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아직 안 잤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멈췄다. 그가 나를 당신이 아닌 너의라고 불렀다. 종이 위에 아내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 단어 하나에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담요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잠이 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침대 머리맡까지 닿았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었다. 처음으로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 남자는 내 남편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같이 나가요?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방을 나섰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작은 방이었다. 불이 켜지자 부드러운 크림색과 연한 갈색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침구는 포근했고 책상 위에는 라벤더 드라이플라워가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요. 같은 방을 강요하지 않을 거고 어떤 것도 억지로 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이렇게 따로 방을 준비해뒀다는 건 애초에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처음부터 내가 올 걸 알았던 것처럼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닌 걸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속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화내고 내쫓고 언니만 원했다고 말해야 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조명 스위치를 누르며 말했다. 이 방에서 편히 쉬어요. 내일부터는 당신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집사에게 이야기할게요. 원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요. 내게 직접 말해도 되고. 나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다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그 눈빛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익숙한 듯한 감정이 스쳤다. 왜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대체품이니까요.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그의 속눈썹이 조명의 불빛에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럼 잘 들어요. 나에게 있어서 너는 대체품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야. 내 심장은 한 박자 놓쳤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나는 그가 준비해준 공간 속에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새로운 환경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그의 말이 떠올라서. 네오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야.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다. 나는 언제나 언니의 그림자였고 필요할 때 채워넣는 빈칸이었으며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주는 사람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낯설지만 포근한 방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라벤더 드라이플라워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옷을 갈아입고 복도에 나가자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부인 일어나셨군요. 아침 식사는 아래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 어른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인.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지만 심장이 조금 간질간질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보내온 이는 분명했다. 아침 먹어요. 입에 안 맞으면 요리사를 바꾸지. 짧고 담담한 메시지.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녹아내렸다. 나는 신혼생활이란 게 낯선 사람과 같은 집에 사는 불편한 일일 줄 알았다. 특히 그 사람이 하루 전 남편이 된 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탄디익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침착했고 그의 고요함은 오히려 내가 감히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혼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놓고 커피를 들고 있었다. 흰 셔츠에 소매를 무심히 걷어 올린 모습은 회사의 대표라기보단 만화 속 남주 같았다. 나는 순간 도망치고 싶어졌다. 신혼부부의 아침 식사란 걸 준비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뒤돌아 올라가려는 찰나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려와요. 같이 먹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종류의 목소리. 나는 얌전히 그의 맞은편에서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마치 선생님 앞에서 눈치 보는 학생처럼. 도우미가 조용히 음식을 세팅했다. 술 안 구운 샤워도우, 루비 자몽 주스. 접시를 힐끗 보니 내가 평소 먹는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다. 죽도 없고 인스턴트 라면도 없고 길거리에서 사 먹던 해메그 토스트는 더더욱 없다. 조금만 먹고 배부르다고 하고 올라가야지.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양식 못 먹겠으면 요리사 바꾸게 하죠. 나는 당황해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돼요. 그는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여긴 토가지아가 아니니까.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은 정확히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정말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였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그는 늦게 자고 나보다 30분 정도 늦게 일어났으며 대부분 밤늦게까지 외출해 있었다. 가끔 서재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말투는 낮고 단호했으며 뉴스에서 보던 재계 황태자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어느 날 나는 거실에서 무선경화 DVD를 보며 쿠션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때 도우미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이 이 저택에 누구를 재운 건 처음이에요. 그 여자분 말고요. 나는 그 말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마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쪽은 너무 익숙한 세상, 한쪽은 그가 천천히 열어주는 낯선 세계. 하지만 아직 나를 초대하지는 않은 세계.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잘 지내. 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며 대답했다. 언니 생각은 어때? 반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언니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번이 몇 번째야? 나는 원래 정의를 따지는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남의 결혼식에 갑자기 끌려가 신부 역할을 맡고 진짜 아내처럼 낯선 집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니 다시 돌아올 생각이야. 언니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 사람이 눈치챘는지 궁금했어. 나는 몸을 굳혔다. 그는 눈치챘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당신은 대체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언니에게 전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응, 눈치챘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마도 신부가 누군지 신경 안 쓰는 거겠지? 왜 거짓말을 했댔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언니가 그가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길 바랐다. 그날 저녁 차고에서 돌아오는 탄디익 탐을 계단에서 마주쳤다. 피하려 했지만 그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이젠 고개 숙이지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계단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궁금한 거 없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에 대한 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어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그 사람 좋아한 적 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무례했나 싶어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했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하지만 네가 예식장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모든 감정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숨이 멎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지만 심장은 분명히 거짓말처럼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잠들지 못했다. 혼자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전화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산책할래? 네가 좋아할 것 같은 꽃길이 있어.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몇 시예요? 1분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곱시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나는 휴대폰을 껐다. 이불을 끌어안은 채 심장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 9시 나는 저택의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탄디익 탐은 이미 와 있었다. 채 몸을 기댄 채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흰 셔츠에 회색 청바지를 입은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재계의 대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안 힘드셨어요? 나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속은 약간 떨렸다. 그는 내 시선을 천천히 담으며 말했다. 널 기다리는 거라면 몇 시든 상관없어. 나는 발끝을 툭 찼다. 죄송해요. 이건 반칙이에요. 심장을 제대로 쏘셨다고요? 그가 말한 꽃길은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산책로였다.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고 풀이 자라난 작은 길 위로 야생꽃들과 잘 다듬어진 라벤더가 부드럽게 향기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그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고 그 거리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의 숨결과 존재를 느끼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내가 앞을 보며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너는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잖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알아요?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예전에 너 생일 파티에서 사람들 틈에서 귀를 막고 서 있었잖아. 힘들어 보였는데도 억지로 웃고 있더라.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땐 아직 우리가 처음 만난 적도 없었던 때였다. 그때 저 처음 본 거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더니 말했다. 행사장에서 5번, 쇼핑몰에서 2번, 자선 경매장에서 1번, 그리고 가까이에서 3번. 그때마다 널 봤어. 그리고 네가 언니와 닮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건 마치 내가 무대에서 몰입하고 있는 배우인데 감독이 사실 오랜 팬이었다는 반전 같은 느낌. 그날 산책 후 나는 멍한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점심도 잊고 있다가 오후엔 그가 나에게 쓰라고 마련해준 작은 서재에서 책 정리를 하다 문득 아래쪽 서랍을 열게 되었다. 그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잠금 장치도 없고 이름도 써있지 않았다.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고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흰 셔츠 높게 묶은 머리손에는 두유를 들고 누군가에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찍은 하지만 악의는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애정이 담긴 사진. 그리고 옆에는 한 권의 노트. 그 속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독서 취향, 알레르기 음식, 매운 음식 못 먹음, 어두운 곳 무서워함, 진한 커피 못 마심. 전부 내 대한 것이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넣었다. 그가 들어왔다. 내가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자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얼버무리며 책을 들고 몸을 숙였다. 괜찮아요? 책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와 소매를 걷고 내 팔을 살폈다. 조금 붉어져 있었다. 정말 부딪힌 자국이었다. 조금만 자신을 아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 내 팔에 발라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내일부터 책 정리는 내가 할게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만 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다.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내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묻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지금 무언가 간절한 걸 참고 있는 듯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등을 창문 쪽으로 돌린 채 작은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게 정말 대체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나만을 바라봤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켰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사진 한 장. 터키석 청록색 물방울 펜던트가 달리는 목걸이였다. 전에 네가 좋아하는 걸 봤지만 선물할 이유가 부족했어. 지금은 이유가 있어. 나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다. 경매장에서 내가 한참 바라보다 값이 너무 비싸 조용히 돌아섰던 목걸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았을 줄 알았다. 그를 제외하고는.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이유가 뭐예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넌 내 아내니까.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는 실크로 만든 고급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탄디익 탐은 언제나처럼 커피를 마시지 않은 채 신문을 보고 있었고 하얀 셔츠의 맨 윗단추는 풀려 있었다. 느슨하면서도 치명적인 분위기.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남자. 나는 청첩장을 열었다. 프라이빗 디너, 서클 오브 오너, 재계, 정계, 언론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나랑 같이 가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뭐 준비해야 해요. 아무것도. 저녁 유법 씨의 차가 널 데리러 갈 거야. 그날 오후 스타일리스트 팀이 저택에 도착했다. 20벌이 넘는 드레스,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집사가 말했다. 도련님께서 편한 옷을 고르라고 하셨어요. 나는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샴페인빛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라인.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머리는 물결처럼 가볍게 말고 귀에는 작은 귀걸이 하나만 달았다. 드디어 계단을 내려오자 탄디익 탐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벨벳 소재의 검정 턱시도에 광택 있는 넥타이. 눈을 마주치자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너무 과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가자. 오늘 밤 넌 중심이 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심장은 마치 머리를 놓고 온 듯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만찬은 고층 루프탑에서 열렸다. 황금빛 조명, 잔잔한 클래식, 음악 크리스탈 잔에 찰랑이는 와인. 우리가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쏠렸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탄 회장 신부야 원래는 토가 큰딸 아니었나. 근데 이 여자는 좀 더 어려 보여.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탄디익 탐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봤다. 살짝 찡그린 얼굴. 그러다 조용히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걱정 마. 오늘 밤 넌 누구의 배경도 아니야. 그날 만찬 내내 탄디익 탐은 내 곁에서 5걸음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늘 내게 먼저 물었다. 힘들지 않아 나가서 바람 쐴래? 배고프진 않아? 나는 마치 VIP처럼 대접받았다. 그리고 그는 나만을 위한 가드이자 집사이자 동반자 같았다. 잠시 여유가 생겨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루프탑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언니 토나야 중카 서 있었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손에 쥔 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묘하게 삐딱했다. 이런 스타일도 너한테 어울릴 줄 몰랐네.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와 물었다. 그 사람 네가 누군지 알아?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언니 생각은 어때? 그녀는 조용해졌다. 그때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To do's. 나는 돌아보았다. 탄디익 탐이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냉정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해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언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말했다. 결혼식에 안 나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눈이 커졌고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탄디익 탐은 이어서 말했다.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한 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설탕 시럽을 머리에 붓는 듯 달콤하고 따뜻해졌다. 언니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고 나는 발코니에서 그의 품 안에 조용히 안겼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돌아왔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 메시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탄디익 탐은 앞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힘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는 한쪽 눈썹을 살짝 들고 말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했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내 심장은 또 한 번 이상하게 뛰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기 전 집사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가 전에 사진으로 보냈던 터키석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돼. 네가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상자를 껴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큰일 났다. 계약 결혼인데 진짜로 사랑하게 될 것 같아. 그날 밤 이후 탄디익 탐은 훨씬 더 바빠졌다. 그는 이른 아침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다. 나는 하루에 그를 2번만 볼 수 있었다. 아침 식사 때 그리고 내 방불이 꺼진 후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발소리.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계약 결혼인데 서로 얽매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만찬 이후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대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감히 그 누구도. 왜냐하면 탄디익 탐이 자신의 존재로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집사의 안내로 저택 내에 있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집사는 말했다. 오늘 저녁은 이곳에서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손님도 한 분 함께 하십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식사 장소가 바뀌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조여인이었다. 그는 탄디익 탐이 유럽에서 유학하던 시절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학창시절 연인으로 소문났던 인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조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예쁘네. 토두엔 맞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자리에 앉자 탄 디익 탐이 조금 늦게 도착했다. 소매 단추를 풀며 들어온 그는 잠깐 나를 보며 멈칫했다가 조 여인을 향해 말했다. 이곳을 아직도 기억하네. 당연하지. 전에 여러 번 왔었잖아. 조 여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샐러드를 입에 넣었다. 마치 국제 정적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말없이 먹기만 했다. 잠시 후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 그 순간 조 여인이 물었다. 두엣 알고 있어. 그때 파리로 초대받은 사람은 언니였지 너가 아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딱히 무슨 뜻은 없고 인생이란 참 묘하지 않아 결국엔 네가 그 사람 아내가 되다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가슴 한켠이 시렸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조 여인은 와인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런 당신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 순간 탄디익 탐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다. 정확했고 명확했다. 그가 말했다. 사랑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멈췄다. 심장이 또 한 번 멎었다. 조 여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의외네. 그는 조 여인을 더는 보지 않고 내게 말했다. 식사 끝났어. 같이 가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과 우리 사이의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미안해요. 그런 자리에 당신을 데리고 간 건 내 실수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 세상이 당신 주변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는 잠시 내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오해하지 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파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언니였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언니와 당신은 닮았지만 당신만이 가진 눈빛이 있어요. 그게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내 안의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먼저 내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었다. 그가 지금
날 사랑한다고 했던 거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그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순간의 감정일까? 밤늦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들었나 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프라하 출장 때 봤던 건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작고 섬세한 클로버 모양의 핀. 은은한 초록빛이 고급스러웠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진짜 나를 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마치 수많은 대답이 떠오르지만 단 하나의 진심만 꺼내야 하는 순간처럼. 그땐 네가 아직 나를 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내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지금은 확실해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계약이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 말은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린 천천히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는 내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느낀 감정이 있다면 편하게 여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기는 티오원의 식은 밥이었습니다. 안녕.